혹시 당신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은 없고 잘못은 남 탓으로 돌리며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그런데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삶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고한 10가지 인간 유형을 다룹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거울처럼 삼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모습은 없는지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당신 자신은 누군가에게 피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앞서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어주려 하지만 작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과 감정이 허비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터에서 장사꾼이 손님에게 좋은 물건 많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도 막상 내놓은 물건이 부실하다면 그 사람을 다시 믿고 찾겠습니까? 결국 말만 앞서는 사람은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40대가 넘으면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압니다. 한 번 뱉은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경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행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이들은 말을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상대의 신뢰를 가볍게 여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예상 못한 일이 생겼다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만 안겨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기대를 접게 되고 내 마음도 지쳐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과 교제하라는 지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지만 말이 무겁고 신뢰가 있는 사람과의 시간은 내 삶을 든든히 세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고 한 뒤 정약용 선생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허물을 남에게 미루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자신이 다 해낸 것처럼 떠벌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모조리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함께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허탈해집니다.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내 아이디어 덕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패하면 협조가 부족했다고 변명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관계가 늘 일방통행이 됩니다. 내가 흘린 땀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들의 잘못은 늘 남의 탓이 됩니다. 40대가 넘으면 우리는 압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껍데기 속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스스로 성장의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표리부동한 자와는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칭찬하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는 사람.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며 결국 주변을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는 내 편인 듯 말하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틈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얼굴에 여러 개의 가면을 걸어두고 상황에 따라 바꿔 쓰는 것과 같습니다. A에게는 A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B에게는 B가 원하는 말을 건네며 스스로는 안전한 자리에 서서 이익만 챙깁니다. 더 교묘한 경우는 중립적인 척하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드러내려 정보를 모으고 그 힘으로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진짜 친구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같은 얼굴로 곁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결국 배신이라는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느끼는 배신감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약이 되어 잊을 수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굳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표리부동한 자와는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곁에는 머물지 말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책을 찾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후자의 곁에 있으면 우리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늘 누군가를 탓하며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옆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고만 있어도 어느 순간 나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40대가 넘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그런 귀한 시간을 불평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내 인생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가면을 쓰고 관계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 곁에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곧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는 지혜이지요.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나눌 것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도 결국 자기 이익만 좇는 이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는 관계는 언제나 이익의 계산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부류를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남의 처지는 헤아리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은 관계를 늘 손익계산서로 대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의 교환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손익을 넘어선 마음의 교감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이익만 좇는 사람은 이 교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언제나 계산기를 두드리듯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단기적인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작은 이득을 얻으려다 결국 큰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같은 시각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마음보다 먼저 손익을 따지는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단호하게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곧 질투와 시기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라.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내 성공을 축하해 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 곁에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속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배경이 있어서 가능했지라는 식으로 다른 이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더 나아가 은근히 방해하거나 협력을 거부해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 곁에서는 성공해도 불편하고 실패하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친구는 어떠합니까? 작은 성취에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실패했을 때는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위로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관계를 갉아먹어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지만 축하와 격려는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자 곁에는 머물지 말라.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전체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마치 방 안에 찬바람이 스며들듯 평온했던 분위기가 불편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은 잃어버리고 불만을 나누는 데만 익숙해지는 것이지요. 40대를 넘어서면 우리는 무엇보다 정서적 평온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기도 부족한데 뜻없는 불평 속에서 마음을 갉아먹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한 장모님은 직장에서 늘 상사의 불만을 들으며 지내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똑같이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독과 같았다. 그분은 이후 의도적으로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고 가정의 분위기까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와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젊을 때는 배신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여유가 있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복구할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작은 약속부터 허물어뜨립니다. 조금 늦을 거야. 곧 갚을게. 이건 절대 비밀이야. 이런 말을 쉽게 내뱉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균열이 결국 큰 틈이 되어 돌아옵니다. 더 교묘한 경우에는 평소에는 믿을 만한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 배신감은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이와 사업을 함께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홀로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정약용의 글을 붙들며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는 다시는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동시에 자신도 작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습관을 세워갔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은 관계의 기초를 허물어뜨립니다. 둘 다 겉보기에는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평온과 안전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이들과 거리를 두라고 단호하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결국 믿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감정의 기복이 지나치게 심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로애락이 절도를 넘으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늘 긴장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함께 있는 이의 안정된 정서가 나의 평안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말입니다. 한 성도는 직장에서 늘 감정이 널뛰듯 변하는 상사 밑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웃으며 격려하다가 오후에는 같은 일로 호통을 치고 저녁에는 다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매일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그 시간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보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결국 그는 그 환경을 떠난 뒤에야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감정의 절제가 왜 인간관계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고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예의와 거리를 중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자는 신뢰를 잃는다. 관심을 가장한 질문으로 남의 속을 파헤치고 얻은 정보를 다른 자리에서 화제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방어적으로 변하고 결국 가까이 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은 가까운 지인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곧 다른 모임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존중이 무너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도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지 않는다. 간섭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과 대화하면 소통이 막히고 상대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그들이 남의 성취는 축소하면서 자기 성취는 부풀리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곁에 있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고 신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 집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 자랑하던 지인과 교제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대화가 무가치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정약용의 글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길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랑을 듣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선택했고 새로운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사생활을 함부로 넘나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가? 타인을 경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